여러분이라면 다음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미슐랭 별셋 레스토랑에서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단둘이 먹는 무료 식사.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먹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편의점 쪽을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불편한 사람과 함께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체할 것만 같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지는데요. 그래서 딱히 별일이 없더라도 불편한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방금 드렸던 질문처럼 불편한 상황을 선택적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야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런가요? 실제 삶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해도 그 상황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대개 가족, 친구, 직장, 학교, 각종 모임 등 나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내게 늘 희생만을 강요하는데 그게 가족이라면, 교묘한 말로 아닌 척 나를 무시하는데 그게 친구라면, 강압적이고 무례하게 구는데 그게 직장 상사라면, 매번 비싼 장비 자랑하며 나를 주눅들게 하는데 그게 동호회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죠. 게다가 관계의 특성상 이런 불편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생각만 해도 어딘가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감이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무기력은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결국 나의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마음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해요. 세찬 파도가 계속 밀려와 아무리 거세게 때리더라도 꿈쩍 않고 굳세게 서서 내륙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우리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일부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이 일부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담다 보니 2부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안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4번째.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직 배가 불렀구나. 너도 참 유난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너만 그래?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 그저 내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뿐이었는데 멋대로 넘겨짚고 아무렇게나 던지는 무례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른바 충조평판으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배부른 소리로, 괴로움을 유난스러움으로 쉽게 재단해버리는 그들의 충조평판은 비수가 되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요. 문제는 마음이 힘들어 이미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그런 상처에 마음이 쉽게 감염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염 증상은 불필요한 자책과 과도한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잘 다니고 사람들과도 잘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엉망이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이미 감염된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마음의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김수현 작가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듯이 같은 문제에도 체감되는 난이도는 다른 법이다. 어떤 일이 유독 힘들다면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서, 내가 엄살을 떠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기성화가 내 발에는 유독 아프게 느껴진다 해도 그게 발의 잘못은 아닌 거다. 그러니 힘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님은 사람에게 이유 없는 마음은 없으며 그렇기에 모든 마음이 옳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다 괜찮아도 나는 불편할 수 있고, 모두 무덤덤해도 나는 신경 쓰일 수 있으며, 다들 아무렇지 않다 해도 나는 화가 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한들 나의 마음은 오르며 나라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편협한 기준이 상식이고 진리인 양 무례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차분히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 왜곡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세요. 나는 이런 걸 불편해하고 이런 게 신경 쓰이며 이런 데서 화가 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어떨 때 즐겁고 기분이 좋으며 여유로워지는지 등의 긍정적인 마음들도 잘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덧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더하기 문제가 나와도 불안하지 않듯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어떤 불편한 마음 상태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니 내 마음이 힘들만 하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무례한 충조 평판으로부터 그리고 불필요한 자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를 이해한다고 힘든 상황이 힘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기대어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수현 작가님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때론 이해받지 못함이 서글플지라도 적어도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5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혹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마음만 상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끝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참 빈번하게 많이도 발생하니까요. 출근길에 조금 둘러가긴 하지만 선의로 같은 팀 직원을 태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 준비가 조금 늦어서 오늘은 카풀이 힘들겠다고 연락하니 갑자기 이러면 어쩌냐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더라.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꼭 마시는데 혼자 사 마시기 애매해서 식사 같이 한 직원들 커피를 몇 번 사줬더니 나중엔 의뢰 커피는 내가 사는 것으로 알더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할까 안쓰러워서 가급적 집안일을 안 시켰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 쉬는 날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라.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면 취해서 뻗어있는 친구들 대신 술을 안 마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그게 마치 내 담당인 것처럼 밥 먹고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하더라. 하나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정말 별별 기가 막힌 사례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호의로 시작한 일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동시에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불편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이 유명한 대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나의 호의를 누군가 권리로 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닌 내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무인 것인데요.
내가 보낸 호의가 이렇게 의무가 되어 되돌아오니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나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권리로 여겨지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해 말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애초에 나의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누가 그렇게 하랬어? 이런 말을 들으며 나만 괜히 유난 떠는 이상한 사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 문장은 조건문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겪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인데요. 호의라고 다르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되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두 번 받은 호의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경우는 드물죠. 호의가 계속되면 문제 상황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나의 호의가 계속되어도 좋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때 나의 마음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호의란 본래 상대를 위한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무언가를 해주고 나면 내 안에 즐겁고 기쁘고 뿌듯한 긍정적인 마음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부담감이 들기 시작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호의가 아니니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단호하게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도 애매하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도 해서 관성적으로 계속 호의를 베푼다면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음에는 상처가, 상대방과는 불편한 관계만이 남게 될 거예요. 김수현 작가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 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애초에 내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호의가 의무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서로 호의를 주고받으며 더욱 관계가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호의를 보내는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지체 없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당장 겪어야 하는 거절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것은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마음을 나누며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때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6번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자랑질하는 사람이죠. 이들을 이제부터 편의상 자랑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랑쟁이들의 자랑질에는 얄팍한 우월감이 기본 정서로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클수록 그 우월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랑질에는 상대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세트로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에 매우 능하기도 하고요. 성향에 따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무척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 유튜버들의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그중 자전거 동호회 관련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꼴불견인 멤버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와요. 여러 꼴불견 사례들이 있지만 이른바 장비빨을 내세우며 자신의 비싼 자전거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얘기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생각보다 꽤 비싸서 수백만 원은 보통이고 비싼 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는데요. 10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타던 분이 한 동호회에서
꽤 비싼 자전거를 타던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넌 자전거 좀 바꿔라. 어떻게 그런 자전거를 타냐? 그러고는 깜빡했다는 듯이 아 맞다. 너 돈 없다 그랬나? 이런 말을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뿐 아니라 골프, 캠핑, 낚시, 등산, 사진 등등 장비가 필요한 활동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랑쟁이들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김수현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자랑쟁이들에 대한 불편함은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그들의 자랑질에 맞장구 쳐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에 짐짓 으스대는 모양이 귀여워서 일부러 더 과장되게 감탄해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랑쟁이들의 자랑질은 대개 그들의 빈약한 자존감에 기인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내적 토양이 부족하니 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인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죠. 빛나고 싶지만 스스로 빛나지 않으니 반짝이는 것들을 구해와서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명품백, 명품 구두, 명품 시계, 고급 승용차, 아파트 평수 및 가격, 연봉, 아이 시험 점수 등등 자랑쟁이들의 자랑질은 그것이 무엇이든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와 비교하여 즉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숫자만큼 확실한 게 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기준으로 인해 이들의 우월감은 더 높은 숫자 앞에서는 금세 열등감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랑질하던 그 친구의 구찌백은 뒤늦게 참석한 다른 친구의 에르메스 백 앞에서는 등 뒤로 숨겨지고 연세대에 입학하게 된 아이 자랑질로 으스대던 그 엄마는 서울대 합격한 아이의 엄마가 오면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자랑쟁이들은 그래서 아무리 잘 치장하고 좋은 것을 가져도 본질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얄팍한 우월감은 언제든 쉽게 수치스러운 열등감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늘 불안하고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는 상당히 파괴적인 감정이어서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서 또 자랑질을 하며 나를 무시하거든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빈약하기 그지없는 자존감과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찬 그의 일그러진 내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나면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질하며 누군가를 무시할 때 기대하는 반응은 주눅들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주눅드는 모습은 그들의 우월감을 높여주는 주요 재료입니다. 또한 그의 무례함에 화를 내면 그것을 자격지심의 발로로 여겨 그들의 우월감은 더욱 고취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시와 조롱에 주눅들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마세요. 대신 그들이 기대치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건 김영민 교수님의 유명한 칼럼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에 소개된 방법인데요. 우리는 평소에 무언가의 본질이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명절 때나 겨우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친척 어른이 관심과 걱정으로 위장한 오지랖으로 괴롭힐 때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하면 자유를 찾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어요.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자전거 동호회의 그 꼴불견 멤버를 다시 소환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는 자전거 좀 바꿔라. 어떻게 그런 자전거를 타냐? 자전거란 무엇인가? 아, 맞다. 너 돈 없다 그랬나? 돈이란 무엇인가? 같이 동호회하기 창피해서 그러잖아. 동호회란 무엇인가? 얘가 왜 이래? 너 미쳤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자랑질과 무시, 조롱에 이런 식으로 대응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랑쟁이는 원하던 반응을 얻지 못해서 우월감 획득에 실패할 것이고, 정체성을 묻는 대화에 말려서 자랑질 분위기도 망가져 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반복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자랑질이 먹힐 만한 다른 타겟을 물색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랑쟁이들로부터의 스트레스에서 나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소소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화초를 가꾸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도 리스트에 꼭 포함해 주세요. 건강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스스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로 내면을 가득 채우세요. 내면의 부유함은 숫자로 치환되지도 남들과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자랑쟁이들의 빈약한 자존감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굳은 신념과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나의 마음에 어떤 흠집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부와 2부에 걸쳐서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말 것, 그래도 당신은 당신을 이해할 것,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이 6가지 사항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마음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도 두지 마세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직장도 과감히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021년 한 해에만 114명이나 됩니다. 그나마 산재로 인정받은 수가 이 정도인 것이고요. 산재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걱정은 마음이 온전한 상황에서나 의미 있는 생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체념의 다름 아닙니다.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이 세상 그 무엇보다 괴로운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에 균열이 생기다 끝내 무너져 버리면 몸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내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이때가 되면 직장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고민하던 것이 얼마나 한가한 생각이었던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 이르면 돌이키기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면 자연스레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생겨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결코 묻어두지 마세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지금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